미국과 중국은 일단은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미국이 단일 패권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금융을 장악했고 첨단 기술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생산과 제조는 주로 아시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이 하나로 돌아갔고 글로벌 경제 질서의 핵심은 뭐냐면 효율성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을 어떻게 가장 싸게 만들까? 그리고 물건을 가장 싸게 만드는 기업이나 국가가 부를 가져갔어요. 글로벌 공급망이 하나로 돌아갈 때는 전 세계 부가 가장 싸게 만드는 곳에 부가 갔죠. 근데 이제는 가장 싸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목자산, 없으면 안 되는, 왜냐면 공급망이 쪼개지기 때문에 누가 병목자산을 갖고 있냐,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왜냐면 미국이 못하게 하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냐면 이제는 질문이 가장 싸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병목자산을 갖고 있냐, 나 거 안 쓰면 안 된다. 저는 경제가 안보 개념으로 와서 경제 안보. 그러니까 병목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을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공급망이 두 개이기 때문에 병목자산도 두 개로 나뉘겠죠. 그러면 달러 자산, 그다음에 위안화 자산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 근데 비중이 달라야 되겠죠. 달러 자산에서는 어떤 주식을 갖고 가야 되냐? 아까 말한 대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절대 대체가 안 되는 독점 자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한 것은 톨게이트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기업, AI끼리 결제.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굳이 사례를 들면 스트라이프 같은 기업들, 이런 게 아주 비상장입니다. 근데 이미 오픈AI와 엔트로픽이 결제 모듈로 쓸 때는 이미 지금 스트라이프를 쓰거든요. 얘네는 어느 정도로 지금 해놨냐면 법인의 가상계좌도 법인의 신용카드도 AI끼리 결제가 될까? AI 에이전트를 위한 법인 신용카드, 법인 가상계좌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자기네 그 서버 결제를 다 이제 그걸로 합니다. 디지털 자산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런 스트라이프 같은 이런 결제가 톨게 비용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기업들 주목해야 되고, 코인베이스가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미래 병목을 장악하는 기업들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톨게 비용을 또 여기 또 위안화 통행료를 내야 되잖아요. 위안화 고속도로니까. 그럼 이런 데는 외채페이가 있는데 외채페이가 있어요. 한국말하면 카카오페이 같은 거예요. 중국에 13억이 쓰고 있거든요. 자, 이런 애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중국이 GBDC 프로그래머 법정 통합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국이 앞으로 다 AI 시대에 자동으로 스마트 계약으로 결제하려면 반드시 이걸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방대한 사용 인구를 가진 사실 위챗페이, 알리페이 이런 것들이 하나의 후보니까 톨게 통해를 받는 역할을 할 수, 이런 걸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홍콩 같은 경우에는 어슬로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홍콩 증권 선물감독위원회에서 유일하게 고용한 가상자산 플랫폼이에요. 결제 청산 플랫폼에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지금 그 시대가 아직 안 왔잖아요. 이제 고속도로 지금 이제 깔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윗단에 갈수록 훨씬 더 가치를 발할 거고요. 한마디 조금 더 강조하면은 AI 시대에는 이게 이제 고속도로 단계니까 지금 2단계인데 앞으로 이 AI 사용료가 전기처럼 싸지는 시대가 와요. 전기처럼. 산소, 공기처럼 싸져요. 그런 시대가 와요. 어제 미국이 지금 하이테크 첨단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게 산업의 현장 모든 데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기처럼 싸지기 시작하면은 중국이 더 유리해요. 점점 중국이 더 강해져요. 왜 그러냐면 현장이 중국에 있고 미국은 없으니까요. 없다라는 건 좀 과도한 말인데 적으니까요. 왜냐하면 제조업은 아시아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AI가 전기처럼 싸지면 제조업 국가들이 점점 더 유리해져요. 이 말은 제가 쉽게 말하면 아까 고속도로는 이미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그 위에 달리는 자동차, 자동차를 잘 만드는 국가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 만들어서, 근데 자동차 아무도 사용 안 하면 의미가 또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여행 갈 수도 있고 사람이 갈 수도 있고 화물을 운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여행 많이 가는 나라가 유리하겠죠. 화물이 많이 왔다 갔다 나라, 그게 누구예요? 누가 봐도 중국이잖아요. 근데 한국 기회는 여기 SI에 있습니다. SI. 자동차를 잘 만든다.
굳이 예를 들면. 근데 그 위에 사람이 많이 타냐? 거기에 물건을 많이 왔다 갔다 하냐? 그건 아무래도 시장이 큰 나라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 시대가 오면 중국이 점점 미국 대비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투자자로서는 이런 시대를 플랜 A, 플랜 B를 다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포트폴리오에, 자산 포트폴리오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앞단에 고속도로 깔 때 핵심 병목을 가진 기업에 지금, 여러분 지금 투자하는 거잖아요. 뭐 10년 후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다고 하면 고속도로 가는 기업의 한 40%. 그죠? 그리고 그 중간에 자동차 기업, SI 기업이라고 했잖아, 아까. 우리가 AI가 산업 현장에 딱 들어가려면 그걸 개발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있어야 돼요. 그걸 SI 기업인데 이런 SI 기업의 한 30%. 그리고 맨 윗단에 있는 기업들, 버티컬 AI, 여기 의료 AI, 뭐 패션 AI, 교육 AI, 이런 기업들이 또 우리가 선제적으로 아주 싼 가격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도 또 뭐 한 10%에서 20%. 그러면 국가별로 어떻게 나눠야 되냐? 저는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 주식, 요즘에 골드만삭스나 이런 월가 자본가들은 이제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이 너무 오르니까 지금 홍콩으로 다 몰려가고 있어요. 중국 주식 아직 저평가돼 있어요. 한국만큼 다 평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의 추세는 홍콩에 외국 자본이 지금 많이 들어가 투자하려고 하고 아직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달러 쪽에 한 70%, 그다음 위안화 쪽에 한 20%, 그리고 중간에 제3구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 요 생태계 한 10%. 요렇게 하면은 저는 자산 포트 요렇게 갖고 가면 여러분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시대의 병목을 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사실 기초통화기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달러를 찍어내고 그 달러가 또 이머징 국가에 쭉 가면서 이머징 국가는 그 돈으로 생산을 해서 미국에 팔아서 그리고 위안보액을 벌어서 다시 미국 국채나 미국 주식시장에 사면 그 돈이 다시 미국에 회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미국도 금융시장이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했고 이머징 국가는 제조와 생산을 해서 가장 효율성 있게 가성비 있게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면서 달러를 벌어서 또 부가 증가하면서 그 속에서 각 국가별로 또 성공적인 기업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조 국가로서는 주로 아시아가 역할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누가 했냐면 중국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 있게 물건을 제조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다 윈윈했어요. 어떻게 윈윈하냐면 미국이 금융시장으로서 유인하고 이게 어디에 표현되냐면 S&P 500 ETF 이 주가 지수가 계속 장기 우상향하거든요. 이런 그림을 그린 나라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모든 부는 미국 금융시장에 상승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미국의 국민연금 401K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올라가는 주식상의 그 배당으로 미국 사람들이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높은 수익률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고 아시아 국가들은 또 물건을 아주 가성비 있게 싸게 잘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면서 달러를 벌어서 또 GDP도 성장했고 국민들이 생활 수준도 올라갔고 그 속에서 대만의 TSMC 같은 기업이 나왔고 한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큰 질서 흐름 속에서 윈윈한 구조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본격적으로 변한 것이 2018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의 관세를 25% 단독으로 때리면서 중국과의 탈중국화, 글로벌 공급망, 특히 제조 공급망에서 탈중국화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2018년 이후에 흐름은 크게 변하는데요. 미국은 이제는 주로 자기 친구들끼리 하겠다. 이제 친구가 아닌 특히 중국을 적으로 규명하면서 중국을 제조 공급망에서 빼겠다. 우리 친구들과의 공급망.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질서는 어떻게 됐냐면 일단은 공급망 차원에서 지금 점차적으로 두 개의 공급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동맹국 중심의 친구끼리 하는 공급망. 나머지는 중국은 또 항상 WTO 체제가 계속 가야 된다 말하고 중국은 계속 세계화를 계속 말하고 있고 유엔에서 WTO 체제는 계속 가야 되고 세계화는 계속 해야 된다고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브릭스
브릭스 국가라는 거는 브라질, 인도, 중국, 러시아 중심으로, 그리고 중국은 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저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중동 국가들, 그리고 1대1로 선상에는 60몇 개 국가들 이 중심으로 미국이 중국을 배제할 때 또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세계화 속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생산 공장 그리고 시장 허브 이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급망이 두 개로 쪼가지다 보니까 결제, 금융도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물건을 팔고 사고 할 때 계속 달러가 중심이 되겠죠. 근데 중국 중심의 이 공급망에서는 어차피 미국이 대부분 견제하는 나라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러시아를 지금 스위프트 청산은행에서 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 은행도 주요 은행을 다 빼버렸고, 이란이라든가 이런 또 오일 국가들을 스위프트에서 추출시켰고, 또 중국을 지금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중심의 이런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뭘 대상하냐면, 야, 우리끼리 결제하자. 달러를 쓰지 말자.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를 했고, 이번에 한 것이 CBDC. 앞으로 AI 시대니까 결제가 이제 머신 투 머신 결제.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끼리 결제가 돼야 되거든요. AI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프로그래머블 화폐로 해야 되니까 중국은 CBDC 국가 법정 통화를 디지털 통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상용화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미래 AI 시대의 결제 주요 통화로 갖고 가려고 하고요. 글로벌 국가들하고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야, 달러를 쓰지 말고 양국 통화로 하자. 그러면 많은 국가들에 제안하는 게 뭐냐면, 내내의 CBDC를 해라. 각 국가의 중앙은행에 제안합니다. 내내도 CBDC 해라. 그래서 네 CBDC와 우리 CBDC 연결하자.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M-브릿지라고 합니다. 그거는 중국이 제차하는 국가들 간의 CBDC를 하나의 결제망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달러를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같은 외환시장에 과거에는 루블화와 그 달러 외환시장 규모가 제일 컸는데, 이제는 완전 밀려나고 주로 위안화하고 루블화의 이 외환시장 규모가 제일 큽니다. 어제는 달러가 밀려났어요. 지금 인도하고 러시아가 결제할 때도 위안화로 주로 하거든요. 달러랑. 그리고 저 중동 국가들하고 석유를 들여올 때도 지금 위안화로 하려 하고.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이 쪼개지면서 결제 시스템도 쪼개질 건데, 여기는 달러 중심, 여기는 위안화 중심 혹은 상대 국가의 통화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자, 중간에 이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너무 지금 패권주의를 강하게 휘두르니까, 과거 미국이 너무 좋아서 미국 공급망에 들어가서 어쨌든 미국 돈을 벌다가 혹시나 모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중에 미국이 계속 이렇게 나가면, 야, 이게 모른다. 우리도 그 방망이를 맞을 수 있다. 달러 방망이를. 그래서 제3지대가 있어요. 미국도 옛날 미국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은 또 독재 정치를 하니까 중국은 또 아닌 것 같고, 이런 중간지대에 있어요. 제가 그걸 가상 네트워크 국가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에 우리가 인도라든지 저기 사실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상당 부분이 미국도 중국도 다 의심하거든요. 이런 데서는 제3의 플랜 B를 준비해요. 얘는 당연히 달러도 쓰고 위안화도 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를 나중에, 그래서 여기는 디지털 자산을 중요시합니다. 특히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자국 통화는 거의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대는 주로 막 뜨고 있는 게 뭐냐면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과 같은. 그래서 이번에 이란 같은 경우도 미국이 바로 전쟁해버리니까 지금 모든 자체 통화가 마비가 돼버렸거든요. 아예 안 되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지금 거기 호르무즈해 거기서 결제할 때 비트코인 결제도 받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비트코인도 지금 하나의 결제 통화로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 미국과 중국과 이런 패권 경쟁하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쪼개지면서 결제도 쪼개질 거고요. 그러면 글로벌 금융 체계도 쪼개질 겁니다. 그러면 이 영역에서는 세계 지대가 병존할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서로 통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달러 금융시장 그리고 위안화 금융시장도 커질 거고요. 지금보다 훨씬. 그리고 비트코인 중심의
디지털 자산 생태도 엄청 커질 겁니다. 근데 이 3지대가 커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있는데요. 미래는 AI 시대입니다. AI 시대는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시작도 안 했다는 뜻은 뭐냐면 지금 한국은 삼전닉스, 미국도 사실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디지털 센터를 만드는 빅테크 기업들은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고 중국도 대만도 다 이 반도체 중심의 주가가 하늘 모르게 올라갔었는데 요즘에 조정받고 있죠. 갑자기 잘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막 폭락하고 지금 막 시장에 과열 논란이 나오고 도대체 어떻게 되나 이게 시장이 지금 멘붕이 왔냐면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 지금 AI 시대는 사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어떤 단계냐면 제가 고속도로를 예를 들게요. 지금 AI 인프라라는 거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려면 어느 나라나 고속도로를 먼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가 지금 만들어지는 와중에 이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재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엔비디아 같은 GPU를 하는 애들, 삼전닉스처럼 엣지 메모리를 공급하는 애들,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비유를 하면 고속도로를 깔기 위해서 필요한 시멘트 공급업체, 그 막 굴삭기 막 이런 업체들이 먼저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앞으로 가야 될 미래 AI 시대에서 지금 AI 시대 고속도로를 깔고 있는 작업이 있어요. 이것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 그러니까 얘네 주가가 먼저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본격적인 AI가 오려면 뭐가 필요하면 고속도로 다 깔린다면 뭐가 필요해요? 자동차가 달려야 되잖아요. 자동차. 그 자동차가 달리면 자동차는 왜 달려야 돼요? 자동차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싣고 여행 가든지 아니면 화물 자동차가 물건을 뭐 TV나 이런 거 싣고 목적지를 갖다 주든지 어쨌든 그 위에 자동차가 일단 있어야 되고 자동차나 화물 자동차가 있어야 돼. 그 위에 어떤 물건, 목적지로 가는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AI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순수 AI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 밑단에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미들웨이, 플랫폼, SI 기업이라 해요. 이 SI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얘네들은 뭐 하냐면, 이 AI를 갖다가 각 산업에, 3층에 각 산업에 적용시키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의료 AI, 미용 AI, 패션 AI, 교육 AI, 이렇게 모든 산업에 AI가 들어가려면, 이 밑단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대형 빅테크 기업은 못해요. 요 기술들을 예를 들면 오픈 AI, 챗GPT, 예를 들면 클라우드, 이런 엔트로피 클라우드 이런 걸 갖다가 중간에 있는 SI 기업들이 얘네 두뇌를 갖다가 각 산업별로 이식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 산업이 AI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각 산업이 AI 에이전트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중간에 있는 애들이 필요해요. SI. 요 SI 기업을 제가 자동차로 비교할게요. 자동차. SI가 자동차예요. 그 다음에 3층에 있는 버티컬 AI, 각 산업별로 쓰는 AI를 제가 이 자동차에 싣고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화물이라든지 그게 3층의 버티컬 AI입니다. 각 산업에 AI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1층, 2층, 3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주가가 지금 다 반영이 된 거고 이제 월가에서는 뭘 질문하냐면 2026년 하반기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알겠어. 그래, 고속도로 잘 짓는 거 알겠어. 근데 너네 돈 벌어? 이제는 시장에 주식은 미래를 먹고 살거든요. 자본은 미래를 먹고 살아요. 미래를 선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잘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미래가 다 반영된 거예요. 알겠어, 네가 잘 만드는 거. 지금 고속도로 짜는 애들이 잘하는 거 알겠어. 너 길 잘 짜는 거. 그러니까 삼전이 주가도 주문이 좋고, 자, 엔비디아 주문이 좋고, 다 줬어. 근데 너네 돈 벌어? 그 위에 달리는 차 있어? 없잖아. 그러면 그걸 지금 반영하려고 하는데 봤더니 돈 버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본시장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갔냐면 진짜 너네 이렇게 방대한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너네 지금 돈을 진짜 벌어? 그러니까 뒷단에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내 돈을 못 벌 거 아니야. 캐시플로우가 안 나고 방대한 투자 계속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본시장의 중심의 질문이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자, 고속도로 다 깔렸다고 칩시다. 우리가 아직 다 안 깔렸지. 깔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동차가 달릴 그게 SI 기업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예를 들면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에요. 팔란티어, 그러니까 각 산업에 AI가 들어가도록 역할. 팔란티어 기업들이 이제 이 고속도로 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요구해요? 고속도로 왜 깔았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진입하려면 비용을 요구하죠. 톨게이트 통행료를 요구해요. 그 통행료를 요구하는 게 결제입니다. 그래서 통행료 결제하고 자동차가 고속도로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맨 밑단에 대형 언어 모델 쓰고 이러면 그 비용을 주고 그걸 갖다가 또 개발을 해서 각 산업별로 국방산업 이렇게 개발해서 현장에 쓰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관계되는 개념이 몇 개 있죠. 다 통해료를 내야 되는. 그러면 AI 시대 결제는 어떻게 일어나냐. 그게 반드시 지금의 신용카드, 지금의 공동인증서 이런 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프로그래머 가능해야 돼. AI 시대는 AI끼리 결정해. AI끼리 결제하자. 사람이 중간에 없어요. 그러면 AI끼리 결제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아주 소액도 결제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1원, 한국 돈으로 1원이 안 되는 것도 결제 가능해야 되고요. 첫 번째, 소액 결제. 근데 지금 신용카드나 이런 건 원화로 1,000원 아래는 결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소액 결제도 가능해야 되고 시간이 중단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수백만 건, 수천만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제가 순식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AI끼리, 기계끼리 결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AI 무인 경제 시대라고 합니다. 머신 투 머신.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런 결제가 신용카드나 지금 현재 당대에 존재하는 모든 결제 수단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 결제 시대 또 이런 머신 투 머신 결제가 가능하려면 결국 프로그래머가 가능해야 되니까 결국은 디지털 통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프로그래머 가능화. 그걸 하는 기업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기업들입니다. 오늘 제가 촬영일 기준으로 한국 증시가 7천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한국 증시가 지금 쉽게 말하면 카지노 국장이 돼 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서킷 브레이크가 33회가 발동이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6회밖에 발동이 안 된 이 서킷 브레이크가 지금 이 평범한 이 잘 나가는 이 증시에 33회가 발동이 됐다는 거는 지금 도박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 정부에도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기업한테도 도움이 안 돼. 이거는 기업들이 증권시장이 왜 필요해요? 자본시장이 왜 필요해요? 융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자금 조달 때문에 필요한데 이런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할 수가 없어요.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건 지금 분명히 잘못된 거고 잘못 가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투자자들이 성숙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오히려 올라가는 장세에서 개인 투자자들 돈을 잃어요. 올라가는 장세에서. 지금 환율까지 한국 환율이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떨어지냐? 금리를 올리면 모든 자산 가격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미 새로 오신 한국은행 총재님은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산 가격은 금리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시경제 매크로 흐름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모르면 막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어떤 원칙? 제가 늘 제 책 더 플로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개인의 운명은 시대에서 운명을 못 이긴다. 기업의 운명 또한 시대에서 운명을 못 이긴다. 국가의 운명 또한 시대에서 운명을 못 이긴다. 그래서 시대에서 운명을 먼저 내다본 사람이 불을 거머쥔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대에서 운명에 있는 종목들을 투자하시고 핸드폰 모든 걸 다 끄고 적어도 1000일 이상, 제가 요즘에 1000일 운동하려고 해요. 1000일 이상 보유하는 백목 자산을 들고 1000일 동안 적어도 1000일이라는 게 한 3년이거든요. 적어도 내 3년 이상 갖고 가냐. 아니면 10년, 20년 갖고 갈 수, 내 자식한테 심지어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의 자산을 푹 갖고 가는 이런 게 아니면 돈 못 법니다. 여러분 영원히 시장을 못 이겨요. 시장을 월가 펀드 매니저들도 못 이겨요. 하물며 우리 개인 자산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해야만이 개인 투자자들은 월가를 이기고 인덱스를 이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당신은 영원히 시장을 못 이깁니다.